예, 안녕하세요. 정혜석 변호사입니다. 되도록이면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 개인적으로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업무 종료 이후에 녹화하고 편집하고 또 동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근 한 몇 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동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그 형사소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려운 법률 용어들 같은 걸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자칫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누군가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법률에서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내용의 행위들을 했던 것을 말을 합니다. 뭐 범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도 있어요. 흔히 다른 법률에 벌칙 규정이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범죄 행위가 어떻게 수사가 개시가 되는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수사기관이죠. 경찰 측에서 직접 이 범행을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범행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소가 된 거예요. 고소 또는 고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고소장 내지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이런 것들을 흔히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인지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으로 두 개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 쪽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처음에는 혐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수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혐의가 없구나, 이 사람은 뭐 처벌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수사를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달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수사를 종결시킬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내지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오로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담당 검사겠죠. 그래서 인지사건과 다르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초동수사라고 하죠. 초동수사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검찰로 반드시 송치시켜야 돼요. 송치라는 게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건을 넘긴다는 겁니다. 경찰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했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증거를 수집한 결과 이 사람을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뭐 검사님 판단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달라라고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을 처벌시킬지 말지 그 어떤 시작 단계,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 검사가 그 사람을 처벌시키겠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을지 말지에 관한 권한은 오로지 법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라는 걸 제기를 해요.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누구누구 어떤 이런 사람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 담당 검사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사소송에서 보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거나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죠. 형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오로지 검사만이 누군가를 처벌해달라는 그 공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권 조정, 누가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는가, 누가 기소 권한을 가지게 되는가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원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담당 경찰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겠죠. 그 사람을 처벌시킬 수 있는 증거. 그 사람이 그냥 범죄자 같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1차적으로 수집하는 기관이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이 증거를 수집을 하고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는 일단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들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 이 사람을 처벌하고는 싶은데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는 법원에 가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 판결, 이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증거 수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사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처벌시킬 수가 있겠다, 이 사람은 혐의가 있다, 처벌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막상 수사를 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거나, 혹은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엔 검찰이, 그 담당 검사가 이른바 불기소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증거 불충분, 내지는 이 사람에게 어떤 그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정당방위였다, 아니면 정당행위였다, 긴급 피난이었다라고 하는 형법상 그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법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법률상 정해진 범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그런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걸 찾아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을 처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른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기소를 한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여기서 사건이 끝나겠죠. 물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른바 검찰 항고라는 거라서 담당 검사는 그 사람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겠다, 더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또 다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른바 검찰 항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가서 고등검찰청에서 이른바 지방검찰청에서 했던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이 사람을 처벌시켜야 되는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재기수사명령 등의 어떤 또 다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처분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다시 기소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검찰이, 담당 검사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소를 한다고 했죠. 기소를 하면 이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넘어가고 있죠. 경찰이었다가 검찰이었다가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처벌시킬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은 이 사법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법부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가끔씩 법조삼륜이라고 해서 검사도 사법기관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기관은 법원이에요.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법무부는 우리 행정각부라고 해서 우리나라 행정조직을 이루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법무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 검찰청이기 때문에 검찰청은 어찌 보면 삼권 분립상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법원은 독립된 기관이죠. 우리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사법부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시킬지 말지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법원이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는 검찰청이 그 공소를 제기한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그 사람의 혐의 사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면서 한꺼번에 이 법원에 함께 넘어온 이 증거 자료들, 이 증거 자료들을 기초로 그 사람을 처벌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요. 다만 과거부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듯이 때로는 수사기관이 과도하거나 혹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그냥 그대로 이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른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만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증거 능력이라고 그래요. 검찰이 100개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중에서 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이 된 증거다, 내지는 그냥 누군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이른바 흔히 말하는 카더라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형사소송법의 기준에 따라서 증거에서 없애버려요. 처음에 공소가 제기될 때 담당 검사는 모든 증거를 다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증거 목록만 제출을 하게 됩니다. 1번 증거버, 2번 피의자 신문조서, 3번 압수물 사진, 4번 금융거래 내역 조회, 이런 그 목록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피고인이 증거 목록을 보고 그 증거 목록 중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 증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과연 그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그런 증거들은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증거 조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법원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변론을 종결하고 형사재판부는 그 법원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양형을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형사 판결문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흔히 말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연히 감옥에 가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 형사처벌 내용이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 사법구조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구속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될 때도 있죠.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바로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 피고인은. 선고를 받고 나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라고 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징역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면은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고 그렇죠.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둘 다 인신을 구속하는 그 공간이면은 동일하지만 구치소는 아직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미결 수용자라고 하거든요. 미결 수용자가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람, 이른바 기결수라고 하죠. 기결수가 수용하는 곳이에요. 교정시설이죠. 구치소는 임시적인 시설이고 교도소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람들이 체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그 다음 항소심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형사처벌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요. TV에서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피고인을 징역 2년형에 선고한다. 단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범행은 징역 2년형에 처할 만한 범행이지만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형을 바로 집행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재벌 총수들이 어떤 범행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른바 3-5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그 집행유예라는 것이 모든 형사처벌 내용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3년형까지만 집행유예 5년을 최대 기간으로 해서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판결 선고 내용이 징역 4년형이다. 그럼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어요. 징역 3년형까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5년을 만기로 해서 최대 5년까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3-5 공식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오고 가듯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비꼬는 단어죠. 3-5 공식. 요즘에는 그게 꼭 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혹은 정치인,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 의해서 가차없이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범행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그 사람의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 형사처벌 과정은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다시 말해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는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TV 뉴스 내지는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누군가가 처벌을 받거나 혹은 처벌을 받지 않은 그 결과만 가지고 뭐 이른바 판세라든가 아니면은 검사도 막 비하하는 그 표현을 막 쓰지요. 변호사, 검사, 판사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공방이 있었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토론이 오고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과만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그 노력을 폄훼하거나 하는 행동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곁에서 보면은 판사만큼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누군가가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거 쉬울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큰 공경에 빠지거나 자유를 박탈당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 국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무게감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판단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판사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의 건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양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옳을지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판결문 대충 쓰면 안 되죠. 내가 왜 이런 판결을 했고 당사자는 어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그 공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마치 논문을 쓰듯이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얻는 뭐 경제적인 이익 내지는 뭐 급여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어찌 보면은 다들 각자의 사명감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 사건의 결과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한다거나 검찰을 비난한다거나 혹은 법률적으로 조력을 하는 이 변호사를 비난한다거나 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동영상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